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적어도 광화문에 함께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한 주였습니다. 여전히 그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7008기 오뚜기 신앙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꽃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사실 지난 한 2주 전 목감기로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의하는데 참 인내심을 갖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직 한 95%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찌꺼기가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힘을 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온 것처럼 오늘 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 대통령의 그런 예비된 그런 정책, 또 본인들의 헌신, 이것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의 이런 온갖 음모로 더는 이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소위 123 비상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결국 지난 4월 4일 금요일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꿈꾼 비상계엄은 결국 우남 이승만,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그 건국과 경제 부국을 위해서 결단한 그런 계엄령이었지만 결국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광화문 또 우리 애국 성도들의 어떤 면에서 참 함께 이거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고 반드시 나라 국가 재건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성명을 낸 것처럼 저희들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특별히 광화문의 사령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집회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남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기념 노래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배척한 노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명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난주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저는 기각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이루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 아직 노래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윤석열 그러니까 12월 3일이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하면은 꼭 4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복귀를 기점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음원 녹음해서 광화문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공개하려고 제가 했는데 노래는 준비됐지만 아쉽게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대략 한 6월 초순 정도로 지금 뭐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접하기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제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추이를 지켜보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념해서 만든 계엄령과 관련해서 소위 자유의 깃발 들고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래서 다 지금 작곡도 끝나서 지금 이제 녹음하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임대료 또 성악가 반주자 뭐 이런 등등의 뭐 지금까지 제가 자비로 다 했지만 그걸 구상하던 중에 지금 탄핵으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제가 작곡가 선생님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텐데 일단 좀 너무나 충격이 크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시듯이 좌파들이 민주당의 그런 폭동으로 인해서 폭거로 인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데 저도 발맞추어서 이런 애국에 좀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일단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어쨌든 지금 4월이니까 5월, 6월 대략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월요일 이제 긴박하게 정치권이 돌아갈 텐데 뭐 여기저기서 뭐 출사표를 던지네 어째네 뭐 이렇게 사표를 내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야 대한민국이 좌초직전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모든 애국 시민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뭉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8명의 탄핵 인용을 보면서 제가 또 시 한 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낭송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비상계엄과 탄핵입니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4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의 해제 이후 진행된 국회 대통령 탄핵 및 대행 포함 29번의 추가 탄핵 최종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선포 111일 만의 헌재 8인의 탄핵 인용. 문제는 모두가 우려한 대로 이제 민주당의 폭거와 북한 연방제 적화 통일이 현실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과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국의 길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11개월 만의 퇴진 그래도 비상계엄 구국의 용단은 102030을 깨우며 영원히 역사 속에 기억될 것인 바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100만인 집회 우리의 슬픔을 아는 듯이 소나기 주르륵 양볼 타고 흐르고 주여 선민 이스라엘처럼 우리 지켜주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루했던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헌법재판관 그러나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그 충격 속에 지금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러나 이 고통도 잠시라고 믿습니다. 속히 저희 모두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임을 직감하고 더욱 주님 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도 끊임없는 블레셋, 아말렉 이런 족속들의 도전이 있는 이 참혹한 현실에서 저희들도 적대 세력과 더불어 또 북한 공산화를 꿈꾸는 이런 거대 야당에 맞서서
저희들 또 걸기하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무엇보다도 구국일념으로 지난 7년 동안 광화문을 사수하며 애국운동에 앞장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함께함으로 반드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현실에 우리의 시대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강연을 통해서 듣는 모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동안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제 강의와 관련된 책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시금 스코틀랜드 또 영국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책을 소개를 드립니다. 책 표지로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타이핑해 가지고 이렇게 뭐 초대 중세를 했는데 제가 이미 출판한 책 그 언약 사상사 박사학위 논문에 소개된 저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희환 교수 저서 해가지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개혁신학의 전통, 또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 이런 등등 책을 제가 양장 하드카버로 박사학위 포함해서 8권을 출판했는데 그 중에 이제 2권 개혁신학의 전통과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소위 스코틀랜드 교회의 종교 개혁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여기 아래 보시는 청교도 유사는 영국의 청교도 우리가 영국의 종교 개혁을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근데 그거의 일부가 이제 종교 개혁을 제가 연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의 연대 구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의 연대 구분하고 방식이 달라요. 이것은 제가 개발한 저만의 역사 이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보통 누트와 더불어 1648년까지 이렇게 약 100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1648년 이때는 이미 시대가 바뀐 일반사에서도 근대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50년으로 딱 압축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1562년에 있었던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그 명칭이 학문적으로 최초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하면서 마틴 루터의 1517년 95개 항의문과 존 낙스 어떤 면에서 최초의 청교도 운동을 시작했던 존 낙스가 사망한 157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대략 50년으로 자른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근대 교회사로 그 맨 앞에 청교도 운동과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 또 계속해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존 웨슬리와 함께한 복음주의 운동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그릿 어웨이커닝이라는 소위 대각성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근대 교회가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최첨단 그런 기적의 역사였는데
그 역사는 지금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50년, 100년이 지금은 하루 이틀에 진행이 되는 그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문화가 발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영국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이 두 나라는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결국은 그들은 한 영토 위에서 분리된, 위에는 스코틀랜드, 아래는 영국, 그리고 또 서쪽 한편에는 웨일즈, 건너서 섬에는 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이런 나라로 사면이 바다로 구성된 특별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영국의 종교 교육과 계속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은 우리가 16세기 하면은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부터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이 사실은 이제 근대 역사를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50년 전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의 모든 경제, 군사 뭐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묶어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제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웨일즈에서 박사학위 하는 과정에 10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 이후에 독일도 또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잠깐 여행한 적이 있지만, 제가 직접 10년 동안 런던에, 또 에딘버러의, 웨일즈에, 소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에 머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남다른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주 동안 살폈던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하면서,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이 뿌리를 찾는 그런 그 강의가 여러분에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그 청교도들, 언약도들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하면서 미국식 한국 기독교, 한국 장로교, 한국 감리교, 이걸 그동안 연구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직접적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예를 들면 청교도나 또 스코틀랜드 언약도, 장로교나, 이것을 우리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 의존도의 그런 교회사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저는 영국에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찾고, 또 그 가운데 또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993년도 박사학위가 통과가 됐고, 3년 만에, 그리고 그 이듬해 1994년 이제 여름에 제가 영국 가서 졸업식은 거의 한 6개월 이후에 제가 별도로 참석을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전통과 한국 교회의 그 깊은 관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기존에 출판한 책 중에 특별히 2권 정도 혹은 3권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신학의 전통, 이것은 제가 최초로 제 학위 논문의 일부를 번역해서 낸 것인데, 한국교회 지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쓴 개혁신학의 전통이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코틀랜드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이 몇 분이 소개가 돼 있고, 그리고 개혁 신학의 전통과 더불어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스코틀랜드 초기 기독교의 전도 과정, 성장 과정을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역시 이 분야도 제가 논문으로 제시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학문적으로 최초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제가 일부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관련해서는 청교도 유산, 이것은 영국 교회에 어떻게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됐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1562년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기에 있었던 그 청교도 운동의 역사를 쭉 미국 교회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청교도 운동이 진행됐는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거기에 신학적인 몇몇 문제까지 취급해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묻힌 무덤이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번힐 필드라는 곳이에요. 아주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논문도 썼어요. 제 책 청교도 유산 최초로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청교도.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물론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지난주 영국의 종교개혁,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세 권, 물론 종교개혁사와 그리고 개혁신학의 전통,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 그리고 청교도 유산, 이것입니다. 이 세 권은 사실은 일반 학에서는 보면 근대 교회사의 한 챕터로 한정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방대하게 논문 한 20여 편을 써가지고 별도 책으로 제가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개혁신학의 전통, 완전히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교를 제가 신학자를 몇몇 소개하면서 제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교회 한국 장로교 청교도 유산,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출판사 사장님이신 조경애 권사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그 강의로 들어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전개와 특징, 지난번에 제가 살폈는데 이 앞부분은 살필 시간상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보면 소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간접적인 그런 그 종교개혁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10페이지에 가면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서론격으로 이해하시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시면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별도 항목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3-2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여기 보면 개혁 당시 스코틀랜드는 유럽에 비하면 400년이나 뒤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알듯이, 지도상으로 이게 스코틀랜드, 이게 영국, 이것이 웨일스, 그리고 여기가 아일랜드, 이건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위 북해예요. 북해. 당시 유럽에 비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쪽에 비해서 영국, 특별히 스코틀랜드, 영국은 그나마 프랑스하고 도보를 끼고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그 경제적인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고, 또 그 아래 보면은 지도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페인,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진보적으로 나타났는데, 한편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저 북한 평안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럽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개혁 당시 스코틀랜드는 유럽에 비해 400년이나 뒤졌다. 이유는 빈번하게 일어난 왕들의 암살과 많은 소수 세력들, 득실거리는 섭정자들, 그리고 비양심적인 지방 호족들의 난립으로 왕권이 쇠약하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게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은데 그 안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던 그런 모습, 그것이 연상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국회나 지방의회는 봉건 귀족들의 집합에 불과하였습니다. 비록 국회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있었으나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많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세속화되었으며, 이 당시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천주교.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정식적으로는 1560년이에요. 1560년. 이제 존 낙스에 의해서 존 낙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도 소위 천년의 로마 가톨릭 그 교회 교황청의 지시를 받는 그런 통제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많은 그 재산들이 교황청에 소속이 되어 있고,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이 당시로 보면은 스코틀랜드는 대학교가 4개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는 4개. 이때 당시에. 근데 영국에는 2개밖에 없어요. 영국은 2개예요. 2개. 스코틀랜드는 4개예요. 땅덩어리 보면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영국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 2개밖에 없었고, 스코틀랜드는 10배나 작고 인구도 작은데 4개의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교육열이 요즘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은 거예요. 인구나 영토나 모든 것이 작은데 교육열은 끝내줬어요.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4개 대학이다 그러면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딘, 그 다음에 이제 에딘버러, 세인트 앤드루스, 글라스고, 에버딘,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스털링 대학이다 뭐 이런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당시로 보면은 영국에 비해서 스코틀랜드인들이 교육열이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영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골프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잖아요. 골프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골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이게 볼링 같은 그런 그 왕실에서
소위 귀족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 행사, 여가를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스코틀랜드에서 고유 그 스포츠 행사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씨름 같은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뭐 무거운 돌덩어리를 뭐 들어서 올린다든지 뭐 이런 그 게임들이 그 민족 안에만 있는 건데, 어쨌든 1560년 존 낙스가 프랑스에서 귀국해가지고 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 천년의 역사는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그 소위 교황청의 그 소위 하다를 통해서 이제 이 대학들이 세인트 앤드루스나 글라스고나 에버든이나 이런 대학들이 교황청의 승인으로 그들의 재정 지원으로 다 설립이 됐어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직록은 대봉건 가문의 자녀들이 독채하지 하였다. 그러니까 일부 귀족들, 일부 종교인, 이 사람들이 다 이걸 횡포를, 옛날 우리나라도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보면은 특정 그 귀족들이 자기 특정 지역을 소위 봉건 영주와 같이 지배해 가지고 같은 민족이지만 노예로 부려가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교육과 프랑스와 저 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영국과 보헤미아의 개혁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편 로마 성직자들의 치부와 부도덕, 귀족과 토지를 가진 상류층의 빈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개혁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계몽이 되는 거예요. 계몽. 우리가 그동안에는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냥 어려운가 보다, 그냥 나라가 위기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실제로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가는 우리가 막연하게 잘 몰랐지 않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하면서 이것을 계몽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 가면은 자, 정치 사회적인 배경 스코틀랜드를 보겠어요. 영국의 튜터 왕조는 스코틀랜드를 프랑스로부터 분리시켜 영국에 포함시키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제관계가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작은 나라지만 영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삼국시대 보면 고구려 백자 신라가 결국은 김유신을 통해서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영국은 이렇게 세 나라가 붙어 있는데, 당시에 튜터가의 중심이었던 헨리 8세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 사람이 꿈이 뭐냐? 이 조그마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를 병합해 가지고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건 또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지금 이제 그레이트 브리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에서 지금 영국과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이 북아일랜드 네 나라가 하나 통합이 되면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실제로 영국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로 연방제로 있어서 서로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수상도 있고 따로 동전도 쓰고 은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웨일즈나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냥 섞여서 살아가 명목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스코틀랜드는 아니에요. 의회도 따로 모이고 축구팀도 따로 있고 리그도 다르고 다 따로 해요. 그러면서 학교도 운영 방식이 달라. 영국하고 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1800년대에 가면서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수도에 대학이 없었어요. 오직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만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영국의 수도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래서 런던 유니버시티가 이제 그때 생기면서
그 이후로 요즘 같으면 이제 각 지방마다 교육의 열풍이 불면서 요즘같이 자유지방자치제 이런 형식이 정책으로 받아지면서 버밍엄 대학교, 뭐 뉴카슬 대학교, 이런 또 브리스톨 대학교 이런 등등의 대학들이 아주 산지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스코틀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도 독립으로, 은행도 독립으로, 스포츠 축구팀도 독립으로, 말도 언어도 스코틀랜드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주도 방언이 있어요. 그것을 갤릭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대 언어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일부지만 점점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그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도 스코틀랜드에는 바로 이 두 언어가, 공식적으로는 영어가 사용이 되지만 그 일부 지역에서는 갈릭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국으로서는 늘 관심이 뭐냐, 스코틀랜드를 병합해서 하나로 굴복시켜서 통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거기 항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프랑스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스코틀랜드가 작지만 왜 이렇게 버티느냐, 프랑스하고의 긴밀한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존 낙스가 개혁자로 등장했을 때 스코틀랜드의 스코츠 메리, 제가 그래서 메리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메리, 지난 시간에 메리 여왕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소위 블라디 메리야. 블라디 메리, 이건 영국이야. 영국의 여왕이에요. 그 어머니가 스페인의 아라곤 이사벨라의 그 딸 메리 여왕, 소위 캐서린의 딸 메리,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도 메리 여왕이 있었지만 스코틀랜드에도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은 뭐냐, 스튜어트예요. 스튜어트 혹은 스코츠 메리야. 달라요, 달라. 시간이 약간 뭐라 그럴까, 영국의 메리가 나이가 조금 더 빨리 통치하고, 여기 두 번째 스튜어트 메리, 스코틀랜드 메리가 통치할 때에는 메리 여왕의 동생, 이때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하고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메리는 같은 시대에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그리고 영국을 통치하던 두 여왕이었어요. 둘이 상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제가 이 관계를 위해서 제가 특강으로 또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뭐냐,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결국은 여인천하였어요. 여인천하. 이 당시 시대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여인천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신라에 보면 선덕여왕, 진덕여왕, 신라 마지막 그 패망 직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텔레비에서 사극으로 그것도 보여준 적이 있지 않아요? 진덕여왕, 선덕여왕. 그런데 바로 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은 1500년대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그 당시에 여인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메리, 스코츠 메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블라디 메리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피의 메리야. 이때 당시에 수많은 개혁자와 청교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물론 스코틀랜드에서도 스코츠 메리, 이때 그 많은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이 블라디 메리, 영국의 메리 여왕하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이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 다 아주 지독한 로마 가톨릭이야.
가톨릭 교도였어요. 가톨릭 교도. 그래서 이거에 관한 그 역사가 족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특강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에서는 자, 스코틀랜드의 정치적인 상황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나 1537년 제임스 5세가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의 딸 마들랜드와 결혼했으나 어린 나이에 죽자. 이때 당시에는 참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일찍 왕실의 그런 많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우리나라 조선 역사도 그래요. 보면은 대부분 10대 20대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500년 사이에서도 영조 대왕이 유일하게 장수해 가지고 평균 제왕들의 통치 연한이 길어난 거지, 보통 보면 30대 중반 40대 다 죽는 거예요. 뭐 등창으로 죽고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죽고 암살당하고 뭐 이런 일들.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스코틀랜드는 이것이 더 심했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단명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 중에 이제 제임스 5세, 제임스 6세, 여러분 여기서도 제임스 5세가 등장했는데 스튜어트, 스코츠 메리, 스코틀랜드 메리 독실한 가톨릭 교도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말고 외국에서 이 메리 스코츠 메리는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저기 초기 그리스의 그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모든 여성들에게는 아주 심볼 아니에요, 심볼. 어떤 비, 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진 탤런트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클레오파트라는 못 여성들, 물론 거기는 남성들 뭐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징이야. 모두가 열망하는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심지어 코가 좀 낮아졌으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거지만, 영국 역사에서 가장 못 남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그것이 바로 메리 스튜어트 스코츠 메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여왕 중에 가장 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또 끼도 넘치는 그런 여왕이 스튜어트 메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 문제들 좌충우돌하고 가는 데마다 하여튼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권력을 갖고 여왕을 통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45살에 죽었어. 그것도 암살 모의해가지고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영국의 메리 왕도 마찬가지야. 20대 때 죽어. 그리고는 또 엘리자베스, 그래 비교적 엘리자베스 1세는 좀 더 오래 통치하지만 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야.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권력이란 뭐냐는 거야. 근데 왜 그 한 놈 있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놈.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오직 그냥 막 돈으로 쳐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인생 비극으로 끝나요. 이렇게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종말이 다 좋지 않아요. 다 비극으로 끝나.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으면 그런 때때로 이해가 안 돼 이게. 돈 있으면 편안하게 좀 자고 놀고 다니고 휴가도 가고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한 사람들이 제대로 하룻밤이라도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민주당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 보기에는 텔레비전 보면 웃고 그러지만 진짜 어떻게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심장을 좀 까발렸으면 좋겠어. 응? 그 사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애국운동하면서 광화문에서 막 소나기 봐주면서 참 예배드리고 또 그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 제가
아까 함께 낭송한 시를 쓰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대한민국의 희망은 뭔가? 누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는 끝나는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시를 쓴 거예요. 시를. 비상계엄과 탄핵에. 본래는 비상계엄과 탄핵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비상계엄과 탄핵 기각이라고 내가 시를 썼어요. 잘 될 줄 알고 윤석열 용산 컴백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재판 헌법재판관을 보면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내가 이걸 제목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비상계엄과 탄핵 기각 여기 이렇게 했다가 비상계엄과 탄핵에 붙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미치겠어요. 어제도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메리 스튜어트 메리 그렇게 뛰어난 미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6세기에 환생한 클레오파트라 그렇듯하죠. 어쨌든 그 정도로 미모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클레오파트라에 준한 그런 탁월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재밌게 또 한번 설명하기도록 하고요. 자 보겠어요. 그래서 제임스 5세가 프란스 1세의 딸 마드레나 결혼해서 어린 나이에 죽자 1538년 프랑스의 기지의 메리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기지의 메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명문 가족이었어요. 명문가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기즈의 메리도 프랑스에서 이때 당시가 프란시스 1세가 통치하는 소위 절대 왕정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이 여자가 스코틀랜드에 와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400년의 문화가 스코틀랜드는 뒤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프랑스에서 왕실에서 귀족에서 누렸던 그런 그 삶, 사치와 향락, 명예, 권력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있어서 사는데 공교롭게 이제는 제임스 5세가 또 단명해 일찍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과부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일하게 희망으로 태어난 게 스튜어트 메리예요. 메리. 젊은 나이에 그런 그 가정적으로 보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조 그 시대 때 저희 이성계 그다음에 그 아들 정종 그다음에 세 번째 이방원 그다음에 네 번째 세종대왕 그러고 나서 이제 세종대왕의 아들 단종 그리고 이제 세조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그 격동해왔던 시기의 조선 초기 역사를 보는 듯한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영국의 투터 왕조와 달리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조는 영국과의 제휴를 꺼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교가 가톨릭이야. 근데 헨리 8세는 1534년 수장령을 통해서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1534년 소위 그 헨리 8세가 자기의 아까 캐서린 메리 여왕의 어머니 스페인의 아라곤 그 아라곤의 딸 캐서린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이게 로마 가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지배했던 소위 음블렐라 형태야. 우산으로 딱 지배해가지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청. 그렇게 해서 교황청이 자기의 손 안에 모든 나라 왕들을 통제하기를 원했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 중심이 세 나라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당시에 스페인은 독일의 찰스 황제하고 인척 관계 때문에 묶여 있어서 스페인이 굉장히 로마 가톨릭이 강했지만 독일과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 3국의 이 왕들이 제후들이 그것을 지배하는
당시 1600년 소위 1516세기 그 상황을 그들이 지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그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압축된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코틀랜드는 영국은 스코틀랜드를 자기 손안에 먹으려고 하고 마치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듯이,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는 옆에 있는 프랑스하고 제휴했다. 그래서 결혼이 지금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제임스 5세의 그 결혼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당분간 계속 지속돼요. 지금도 이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그 후 제임스 5세가 사망하자 헨리 8세는 자 보세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와, 여기서 말하는 아까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는 이제 세 번째 아내가 아들 에드워드를 낳고 산후열로 한 열흘 만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자 곧바로 이제 그 에드워드가 이제 후기자가 되어서 했지만, 그러나 또 이제 그 에드워드가 병약해가지고 나중에 일찍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16살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자 헨리 8세가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을 낳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너무 병약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이 에드워드와 이제 여기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메리, 이 메리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이 스코틀랜드를 먹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예요. 제임스 5세가 사망하자 헨리 8세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와 기지의 메리의 딸 메리와 약혼을 시켜. 여기서 메리는 바로 스튜어트 메리예요. 스튜어트 메리. 약혼을 시켜 어린 여왕을 교육하기 위해 영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버킹엄으로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영국 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완전히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점령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와의 동맹을 거부하고 영국과 동맹을 맺게 한다는 헨리의 구상은 신앙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가톨릭이다. 왜 종교 문제로 분리됐어요? 헨리 8세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가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로마 가톨릭이었지만 이제는 이 헨리 8세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혼 문제로 인한 그 소위 성공회의 어떤 설립,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한 땅 같은 시기를 살지만 종교가 가톨릭과 그 다음에 성공회로 갈라지는 바람에 이것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시대의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서로 연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계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들을 잘 보살필 것과 교회 생활의 개선을 위해 지역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와의 차이점이에요. 영국은 이제 헨리 8세의 주도를 하기 때문에 국왕의 교회의 소위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헨리 8세 왕의 국왕의 지시를 따라서 할 수 있었는데, 스코틀랜드는 소위 교구 중심의 별도의 모임들을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그 회의들을 소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는 설교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해결을 위해 1년에 최소한 4번은 해야 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직자들은 교인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죽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밀턴 대주교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요리분답을 만들어 성직자들의 교육, 교도에 힘쓰고자 하여 미사가 집행되기 전 30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가감할 수가 없었고 또한 어떤 종류의 주석이나 논쟁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평신도는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랜 중세 교회의 신분상의 차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왕과 귀족, 두 번째는 성직자, 그리고 3단계 제일 하단에는 일반 평민, 서민들이 있었다. 이것이 중세 천년 소위 봉건 제도를 통해서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해외 유학을 한 사람이었고 이미 설립된 대학 교육과 수도원 및 성당의 학교들을 통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의 비난의 가장 큰 원인은 성직자들의 무지와 부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주로 유학 간 곳은 영국하고 프랑스예요. 때로는 독일로도 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존 낙스가 스승으로 모셨던 조지 위시하르트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미 독일에 그 당시에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한 유학파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스코틀랜드는 작은 땅이었지만 인구도 적었지만 몇몇 그 지성인들은 깨어서 그 당시에 해외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다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국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한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뭐 이런 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개혁운동, 근대 개혁을 이제 위해서 우리가 뛰지 않습니까? 신문도 만들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몇몇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개혁파의 예를 들면 김옥중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그런 계몽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3.1선언이 끝나면서 결국은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승만 박사나 서재필 박사나 안창호 이런 분들은 대단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이처럼 종교적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코틀랜드의 왕들은 정치적 실세가 되기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제임스 1세로부터 제임스 5세에 이르는 동안 귀족들과 권력 싸움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임스 5세는 귀족들에게 영적인 일을 맡길 것에 대한 압력을 받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노마와의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헨리 8세는 제임스 5세에게 노마와 결별하도록 요구하였고 스코틀랜드의 절대권을 행사하도록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5세는 영국의 절대 왕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주교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5세는 그의 권위로 세속 귀족들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를 따라줄 것을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귀족과 왕실 사이에 대립이 갈등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요구에 불만을 가진 귀족들은 영국에 내려가서 자신들을 도와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정치가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정치가 더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변호사들 보세요. 판사들 보세요. 경찰들 보세요. 그렇게 믿어서 사람이 믿고 보직을 주고 일하도록 했는데 다 배신하잖아요. 왜? 뒤에서 이제 다른 일로 거래하고 압력을 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서 정직에서는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 그것이 저는 지금 광화문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이 영국과 손을 잡는 동안 스코틀랜드의 교계 지도자들은 그들의 동맹이었던 프랑스와 손을 잡아요. 이게 삼각관계로 가는 거예요. 왕이 말 안 들으니까 귀족들은 영국하고 손잡아서 헨리 8세의 지도를 받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계몽되었던 개혁자들은 프랑스하고 손을 잡고, 이게 이제 소위 등거래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참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북한 같은 거 보세요. 북한 김정은이 그 새끼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오직 그 유일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심지어 중국하고도 결별하고 푸틴하고 손잡게 되고, 지금은 또 미국의 트럼프하고 손잡으려고, 트럼프도 또 김정은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이게 지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정치는 오직 자기 이권을 위해서만 이렇게 뛰다 보니까 마음의 흑심을 내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가 망하는가 했는데 푸틴이 트럼프하고 무슨 대화 중에 약속 이행이 좀 더디는 바람에 트럼프가 열받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줘 가지고 또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오늘 우리 상황에 비교해 보면은 마치 압축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권모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국제 관계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내 사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소가리가 크고 늘 배신을 당하고 죽어도 욕을 먹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500년 전 스코틀랜드의 그 정치 상황이 오늘 2025년 오늘 4월 7일 오늘 대한민국의 기상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교계 지도자였던 비톤 추기경, 이 비톤 추기경은 한국어로 말하면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천주교의 어떤 면에 대리자예요. 프랑스와 외교를 위해 고용되었고 프랑스 왕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비톤은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양국 법정에서 능력인 외교관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비톤이 프랑스의 이권을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일해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톤은 반영국적 외교 활동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짐은 곧 스코틀랜드가 개신교로 나가고 영국과의 교분을 통해 가톨릭과 결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헨리 8세는 계속 압력을 넣었고 추기경 비톤은 참편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기경 비톤은 스코틀랜드를 프랑스와 노마와는 우적이었으나 영국과 종교개혁과는 적대적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종교개혁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삼각관계 속에서 등거래 외교가 헨리 8세와 스코틀랜드 제임스 5세와 또 프랑스에서는 누구예요? 프란시 1세와 더불어 이렇게 각축전, 먹고 먹히는 이런 정치 게임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종교는 희생자예요. 자, 보겠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구라파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의 일부로 발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1517년 루터가 벌써 종교개혁을 주도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1550년, 1560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적어도 40년, 50년이 뒤에 늦은 상태예요. 개혁이 진행되는 거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그런데 개혁운동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합니다마는 자유는 피 흘림을 통해서 쟁취되는 거예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소위 정조 이후, 영조, 정조 이후에 이제 가톨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이제 고종, 소위 말해서
마지막 조선 왕 고종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이 점차 확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 흘림은 불가피한 거예요. 박해가 이르고 또 거기에 맞서서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투쟁하고 뭐 특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뭐 제암제 같은 또 저기 그 전라남도에 있는 염산교회 같은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치러야 될 대가가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과 함께 동시에 발생한 것이 많은 순교자가 등장했다. 스코틀랜드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영국의 사제인 존 레스비가 1406년 퍼스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퍼스는 스코틀랜드의 영어가 가장 표준어로 된 어떤 면에서 전원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도시가 아름답고 조용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곳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퍼스. 이것이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겠지만은 제임스 6세 이 메리 스코트 메리의 아들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즉위를 해요. 스코틀랜드 조그만한 나라 통치하다가 영국을 가보니까 영국은 인구도 많고 땅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간 스튜어트 메리 아들 제임스 6세가 지금 우리는 제임스 5세를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6세가 영국이 내려가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 또 앤드루 벨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로교 제도 1560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60년 존 낙소가 함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종교 개혁이 점차 스코틀랜드에 확장되어 가면서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세계에서 유일한 장로교 국가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퍼스란 뭐냐 그 전통을 이제 이 시기적으로는 1618년이에요. 이때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일방적으로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 기독교사에서 1560년부터 지금까지 스코틀랜드 국교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20년 동안 해산됐어요. 그것이 1618년부터 38년까지야. 그래서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장로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해산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신사참배하면서 1938년 이제 그 장로교 총회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신사참배가 통과되고 나서 장로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 해방이 되고 해방 이후에 다시 장로교가 이제 복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지금 한국신학대학교, 당시로는 조선신학교가 먼저 개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48년경 서울에서. 그러고 나서 서둘러서 거기는 완전히 좌빨이니까 서둘러서 이제 우리 장로교 보수 쪽에서 아유 우리도 그러면은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장로교 신학교가 생기는데 이제 부산에서 생기고 서울 남산에서 생기고 이게 이제 현재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출발이에요. 보수적인. 이것이 나중에 이제 1959년 WCC 문제로 인해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쨌든 이 퍼스는 굉장히 스코틀랜드 장로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현장이다. 성경으로 말하면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퍼스에서 제임스 1세 이 스튜어트 메리 아들이 제임스 6세가 퍼스에서 5대 신앙 고백을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장로교는 없다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국 그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사에서 비극적인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20년 동안 없어져 버려요. 1618년부터 38년까지. 그런데 장로교가 없어진 그 시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신앙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언약도들의 출현이에요. 이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다시 복구하면서 복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이 뭐냐? 영국에서는 청교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끌어낸 것이 1688년에 그 유명한 명예혁명을 종결하는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뿌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퍼스에서 제임스 6세가 신앙 고백 5대 교리를 선포하면서 이 5대 교리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서서 해야 되느냐, 성찬을 할 때 거기다가 누룩 이스트를 넣은 것을 먹어야 되느냐 안 넣은 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극히 가톨릭적인 거죠. 그래서 제임스 6세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교인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장로교를 없애버리고 초교를 해산시켜버리고 영국의 성공의식으로 이제 소위 그런 예배의식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스코틀랜드도 어렵지만은 영국에서도 어려워. 영국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제임스 6세가 와서 통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청교도 운동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그 청교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좌절해가지고 야, 더 이상 여기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1620년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새로운 청교도 뉴 잉글랜드 아메리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대한 역사의 정점에 바로 지금 이 퍼스, 우리가 지금 퍼스 읽었잖아요. 퍼스. 그래서 퍼스에서 화형을 당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봤을 때는 유적지 중에 하나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마치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 이상의 본래는 에딘버러를 수도로 정하기 전에 이 퍼스를 수도로 정하려고 그랬어요. 왜? 언어가 표준말이기 때문에 영어지만 그랬는데 지역상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또 정치적인 이런 그 요소 때문에 퍼스를 제외하고 에딘버러가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정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가면 에딘버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에 특별히 시내에 있는 그 프린세스 가든 시내 안에 거기에 정원이 그 에딘버러 캐슬 성 그 밑으로 해서 쫙 펼쳐지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에딘버러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딘버러 카슬 밑으로 쫙 돌아가면서 있는 그 펼쳐진 정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뒤로 이제 걸어가면 홀리루드 그 앱이라는 또 궁전이 또 있어요. 여기는 성 말고 또 궁전이 별도의 예배드리는 현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추억이 많은 곳이 바로 에딘버러입니다. 에딘버러 프리처치 칼리지하고 에딘버러 대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1600년대 1700년대에 에딘버러 대학은 세계 대학 중에서 해부학이 가장 첨단의 대학이었어요. 해부학. 나중에 이것도 이제 제가 왜 해부학이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퍼스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유명한 도시다. 그리고 존 후스의 추종자였던 파월 크로우도 1433년 세인트 앤드류에서 죽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여기는 이제 그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글라스고 대학, 세인트 앤드루스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마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60% 70%가 지금 점령 당했듯이 신학적으로는 이미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교잖아요. 그런데도 자유주의 신학들이 거의 다 점령해가지고 거의 제 생각에는 80%에서 90% 점령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리고 신정통 신학 이 두 신학이 지금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 얘기했어요. 자유주의.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복음주의가 있어요. 복음주의. 그리고 이것은 소위 신정통주의. 그리고 여기에 보수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 내지는 개혁주의, 근본주의, 칼빈주의, 청교도. 자, 이것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좌파예요. 그래서 좌경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성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개인의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전제가 아니에요. 이성이 축이에요. 이성. 이것을 정강 목사님 처음에 제가 신학자 토크할 때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뭐냐. 생각의 3대 통로예요. 정강 목사님.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이걸 정 목사님 이걸 해석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상사를 생각의 3대 통로 이걸 가지고 도마서에 나타난 소위 기적 또 어떤 그런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논했을 때 정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생각의 3대 통로를 통해서 헬라식, 히브리식 우리는 기독교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능력에 입각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식, 히브리식 다 거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헬라식이란 뭐냐? 철저하게 이성,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성은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 목사님이 철학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주의로 자살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살. 복음주의 신정통은 뭐냐? 이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 신학 중간에서 때때로 좌우로 넘나드는 거예요. 신정통 중에 대부가 누구냐? 칼 바르트예요. 독일이에요. 독일. 이 칼 바르트는 여기 존 칼빈을 해석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 개혁주의, 근본주의, 정통이 말하는 여기 정통이 빠졌네. 정통신학. 이 정통신학에서 칼빈이 생각하는 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성경의 성령의 영감 이것이 뭐예요? 이게 100%. 여기서 나온 게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듯이 축자 영감이야. 성경은 심지어 점 하나까지라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입김까지 포함해가지고 1.1핵이라도 그게 1.1핵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되었다. 영감, 계시.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통신학, 보수주의, 개혁주의, 근본주의, 칼빈주의, 청교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 없어요. 염불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말하는 소위 복음주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복음주의인데 이것은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 이것 때문에 대한제수교 장로의 총회가 아까 말한 신사참배도 문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WCC 가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통합 그리고 합동이에요. 복음주의 신정통주의의 노선에 선 것이 바로 통합 측이에요. 칼 바르트예요. 이거의 주창자가 누구냐? 지금은 은퇴했어요. 이종성 박사예요. 장신대 총장을 지낸 이종성 박사. 대부예요. 신정통이에요. 그러면 이쪽 정통신학 보수주의 개혁주의 근본 칼빈 청교도의 합동 측에서 우리는 절대 신정통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여기는 박형룡이에요. 여기는 이종성. 여기는 한경질. 합동측 박형룡, 박윤선이야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해방 이후 1945년 조선신학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김재준이야. 김재준 여러분 많이 들었죠? 김재준, 김정준 이 사람은 형제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소위 해방신학, 자유주의 여기서부터 나온 것들이 많아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요즘에 하는 제가 이것도 초대교회 살 때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신학은 그래서 바다다. 서희환 교수가 한 얘기예요. 신학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 가면은 온갖 멸치떼로부터 고래로부터 잡동사니가 다 살잖아요. 섞여 살잖아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칭해서 자유주의 이성신학이라고 그래. 이성신학. 여기에 모든 철학사가 다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한국에서 주동이 누구냐? 김재준, 김정준, 송창근. 여기 송창근도 들어가요. 응? 나중에 여기에 이제 더 폭넓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뭐냐? 신정통은 자유주의하고 이게 섞여. 이것하고 가까워요. 여기에 감리교신학대학에 변선한 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1970년대에 가면 토착화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민중신학의 한 부류예요. 서남동 이게 다 여기에 이제 연세대학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복음주의도 사실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을 우리 같이 절적인 영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안 믿어요. 그거 믿으면 또라이예요. 그들한테.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현재 그래요. 근데 이것을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교단별로 내가 미안하지만 특정 교단을 내가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좌우 중간이 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구분해서 할 때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오늘 강의는 또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하려고 했다가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왼쪽에는 좌경이야. 이거 왼쪽이야. 이거 확실히 좌파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주사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민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신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가르침과 달라요. 이건 자기가 하냐. 여기 이성이란 뭐냐? 내가 교주야. 내가 교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주의나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김재준, 김정준, 송창근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에 아까 말했던 대로 나중에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에 1970년 80년대 논쟁을 부르켜온 교수예요. 변선한 교수. 대표적이에요. 이것을 확대하면 이게 아르미안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를 선악과 따먹을 왜 나하고 영리하는 거야? 나하고 별개다는 거지. 그 자유주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음주의는 뭐냐?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신정통. 정통주의를 새롭게 신자가 붙었잖아요. 뉴가 붙었잖아요. 뉴.
이 뉴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뉴 신학. 예? 그런데 이 뉴 속에, 유행 속에 결국은 뭐가 있냐? 기독교 교회는 암적인 그런 그 존재가, 질병이 여기에 가담이 돼서 신정통, 칼바르트가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도한 이종성 교수나 이쪽 한경기 목사 같은 이런 분들은 뭐냐? 신정통. 이게 지금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조리신학 교수들은 다 이쪽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제자가 거기 가서 공부해서 내가 레퍼런스를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서 신학 추천하는 신학 교재들을 거의 안 써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들의 별도의 독일 신학을 교재를 주로 뿔트만, 리버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주로 써요. 계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족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리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정론과 관련된다. 제비뽑기와 관련된다. 이것은 족보야, 족보. 그래서 신학은 결국은 뭐냐? 노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 신정통, 저기 정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통에다가 뉴를 붙였어.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야, 여기에 천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 조금 맛만 보이는 거고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 신학이 뭐냐, 보수주의 근본 개혁이 뭐냐, 오직 성경을 100%. 그래서 제가 한 5주, 6주 전에 성경의 영감과 계시에 대해서 특별 강의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 이걸 못했는데 오늘 또 조금만 여러분한테 맛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헛공사하는 거예요. 지금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애국운동 광화문 나와서 하지만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도 몇 분들하고 통화도 했는데 기가 막혀요. 왜 광화문에 가서 애국운동 하냐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 사는 거냐는 거야. 그럼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애국운동 못 가게 방해하고 불 지르고 염장 지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동성애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종교 차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꿈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해도 헛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광화문에서 했는데 여러분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후에 이 과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신복음주의, 신정통은 이단하고 같은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 돌팔맹이 맞을 각오로 내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커피 한잔하고 자 11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 연장해서